우리는 대형 원전 분야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는 현역입니다. 이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설계를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 다 할 수 있고 운영도 다 가능합니다. 더 달고 닦아서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AI DC의 특성상 아주 고밀도의 에너지가 24시간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필요한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낮밤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또한 한 곳에 아주 집중적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밀도 높은 에너지가 24시간 이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 24시간 돌아가면서 탄소 배출도 없는 에너지원은 수력 아니면 원자력인데요. 사실상 수력은 대폭 증설하거나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소위 빅테크들 있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쭉 늘려가려고 생각을 해보니 전력 수요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3배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3월 달에 선언을 했습니다. 실예를 들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원점입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이미 맺었고요. 아마존은 원자력 발전소,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2개 있는 그 바로 옆에다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위치를 하고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79년에 사고가 났던 TMI-2 원전이 있는 그 부지에 TMI-1호기가 있습니다. 그 TMI-1호기가 19년에 정지를 했었는데요. 연구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이걸 다시 개비해서 수조 원을 들여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오클로라는 회사와 계약을 곧 맺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빅테크들이 소모하는 전력은 많기는 많았습니다만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이 빅테크들이 기존의 제조업이 소비했던 그 전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새로 필요한 전력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요가 폭발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전력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40에서 50기가와트 정도의 신규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본격 추진한다 그러면 적어도 10기 이상의 원전이 필요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듯 전체 양이 큽니다. 큰데 더 큰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게 편중이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 북부에 주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서버가 몰려 있는데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쪽 근처에서 이런 대규모 전력원을 찾아야 됩니다. 요약드리자면 요즘 원자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수요가 폭증하는 이 상황에서 24시간 주야 없이 돌아가고 온실가스 배출 없고 그리고 경제적이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의 공급을 그 어떤 상대방이 목조를 수가 없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무던하면서 강인한 원자력 이런 특성이 있어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로 다시 미국이 일어섰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구매 계약을 한 TMI 1호기 같은 경우에도 가스에 밀려서 2019년에 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는 가스에 의존해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가스로 유럽은 굉장히 편하게 지냈죠.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끌어와서 유럽은 아주 저렴한 가스를 한창 동안 잘 즐겼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러시아 가스 때문에 유럽이 목이 졸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러시아 가스에 유럽이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유럽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중동 혹은 미국의 가스를 의존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자력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건데요. 원자력을 멀리했던 그 원인이 결국은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 굉장히 많이 놀랐죠. 근데 지금 2025년 이제 한 14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쭉 지나오고 보니 그때 그 놀랐던 것만큼 임팩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증가는 이제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기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그런 놀랐던 기억이 이제는 현실 직시로 돌아가면서 원자력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재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유럽의 현실, 안보는 나토를 통해서 미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고요. 가스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쪽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값을 치르라는 어떤 청구서가 이제 날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기후 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기를 안 썼던 것들이 전기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로 그냥 깔때기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죠. 댁에서 이제 요리를 하실 때도 예전에는 가스를 썼지만 요즘 인덕션,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들어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가동 가능한 원자력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탈원전을 이제 폐기를 하고요. 벨기에도 탈원전을 폐기하고 스웨덴도 원자력 증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치를 했고요. 원자력을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던 덴마크, 풍력의 나라 덴마크도 이제 원자력 SMR을 고려하겠다는 조사에 들어갔고 사고를 겪었던 일본조차도 원자력으로 다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어떤 그 두려움에서 14년 동안 축적된 관찰로 인해서 이제는 현실 직시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는 현실이 이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게 작은데 모듈이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어떤 카트리지를 꽂듯이 꽂아가지고 대용량을 구현할 수도 있고 용량을 줄인다면 그 모듈 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작은 원자로고요. 작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쉽게 고도의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SMR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내버려 두면 안전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이 된다 그러면 SMR의 인기는 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SMR은 아직 악입니다. 이제 초기 실증 단계고 이제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동 중인 SMR이 있긴 합니다. 러시아의 구유식 원전이 2개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중국에는 고온 기체로가 하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모두 다 중국과 러시아로 반서방 진영의 SMR들입니다. SMR이 추진되는 데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이 잘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것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쇼트트랙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로 전환을 한다든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30-40년 동안 거의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현역이 아니고 한 30-40년 동안 실전이라든지 훈련을 해보지 않은 예비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작은 원자로들은 그동안 수백 개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개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전 쪽에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SMR 개발 붐이 촉발이 된 거고요. 지금은 그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향후 경제성을 고려해서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고요.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작기 때문입니다. 1000메가와트짜리 원전을 10개로 나눠서 10개 원자로로 모듈로 만들면 그 10개의 모듈이 1000메가짜리보다 싸냐? 그렇지가 못한 거죠. 말하자면 택시 요금을 버스 요금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도전 과제가 앞에 있습니다. 대형 원전이 버스라면 소형 원전은 택시죠. 택시 여러 대로 버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하지 못하는 어떤 유연한 서비스를 택시는 또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버스 기사 한 명과 택시 기사 한 명이 담당하는 승객의 숫자가 확연히 다르죠. 인건비만 보더라도 택시 쪽이 훨씬 비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대형 원전 수준으로 떨어뜨릴 거냐?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 줄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설계를 아주 극도로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를 컨베어 벨트에 올려서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모듈을 찍어내야 됩니다. 혹은 조선소에서 발전력 선박을 건조해서 원자로를 탑재해서 바로 내보내는 이러한 어떤 기술 혁신, 제조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SMR 맞춤형 안전 기준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KTX도 자동차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벨트도 하고 에어백도 음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KTX가 엄청나게 불필요한 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비용도 수반될 거고요. 작은 원전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인허가라든지 어떤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축 우라늄의 어떤 공급이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 시설이 서방 진영에 하루빨리 확충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내에 하건 미국에 하건 빨리 이 농축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은 원자력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초기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상용화가 돼서 그냥 SMR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그런 때가 올 것도 같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공유하는 가치는 사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질서라는 건 무기와 경제에서 나오는데요. 결국 핵무기와 경제,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 공화 양당이 적어도 원자력 발전, 원전 정책만큼은 손을 맞잡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모토가 어떤 깨끗한 에너지 이런 거였다면 공화당 쪽은 안정적인 경제적인 전력,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이라는 데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로서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이면서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이 같이 관심을 가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례를 지금까지 지나온 것만 보시더라도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기존 원전을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 운전을 그리고 인허가 이것을 촉진해서 지속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 원전 개발에 큰 돈을 투자를 해서 현재 있는 대부분의 미국의 SMR 회사들이 그 시절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원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스를 원자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미국의 그 잉여 가스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영향력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원자력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미국을 추월을 할 겁니다. 그런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서 이 원자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미국이 이루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 수준에서 4배까지 빠른 시간 안에 증설해서 원자력 발전에서의 리더십도 우리가 가지고 또 원자력 발전으로 가스라든지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오는 그 잉여로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원자력이 양당이 동의하는 아주 유일한 에너지라는 농담도 있죠. 의사당에서는 서로 다투고 때론 싸우지만 원자로 앞에서는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그래서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 드리면 민주당은 기후 혹은 깨끗한 에너지, 공화당은 안보, 안정적이면서 값싼 에너지, 요 두 가지가 서로 특징적인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란 해법 안에 이게 함께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추진력이 생겨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 이 중에서 원자력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주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탄은 가스 대비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는 가스보다 2배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석탄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원자력을 증설을 한다. 그러면 석탄과 원자력을 2개를 반반을 만약 더한다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으로는 가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석탄과 원자력을 조합해서 가스와 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또 가스가 남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가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출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스 발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재생에너지 때문에 가스 수요는 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과 석탄과 가스를 같이 사용하면서 가스의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원자력 영향력도 극대화하면서 가스로 인한 영향력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 이런 법안까지 여러 개를 만들면서 하는 이유는 참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자력에서 미국은 지난 40년간을 예비역으로 살아왔습니다. 실제 건설하는 원전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 건설했던 그 공급망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대부분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규제도 좀 과도한 면이 있어서 과도한 규제의 벽에 막혀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 좀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자력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소형 원전입니다.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전은 수백 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입증하고 건설하고 사용하고 또 개선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 성능으로 입증된 이 잠수함과 항공모함 원전을 종목을 바꾸면 이거 우리도 1등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쇼트트랙으로 바꾸면 내가 더 성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종목을 바꾸는 거죠. 유럽의 변화는 그 러시아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군사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가스는 가스에 의존하면서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요. 그 축이 무너진 거죠.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서 간헐성 재생에너지도 늘려왔는데 가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태양광과 풍력에도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러시아 가스 대체제로서 무엇이 있는가? 수력도 있습니다만은 자원이 편중돼 있고 그 양이 많지 않고 증설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 원자력이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고요. 군사적인 안보조차도 이제는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스스로 국방에 있어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지출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을 빼고는 솔루션이 나오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군사 안보에 나토가 있다면 에너지 안보에는 결국 원자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은 어찌 보면 에너지 버전의 나토라고 할 수 있죠. 우스갯소리로 바람과 태양은 러시아가 못 훔쳐간다라고 유럽에서 말을 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람과 태양은 자연이 훔쳐갈 때가 많습니다. 자연이 줄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이 제어할 수 없는 전력원, 그리고 자연의 축복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전력원, 이런 전력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체코는 원전 없이 우리 에너지 안보는 없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내 원전 건설을 가속화해서 어떤 독재자도 우리 에너지 공급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한창 논란이 많았었죠. 아주 치열한 디베이트의 결론으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포함을 시킨 것도 유럽 내에서 원자력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 있어서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유럽에서 가지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제 생각에는 안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다.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국을 안보적으로 바라볼 때와 안보적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 동일한 방향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본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편이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 편인데 우리랑 싸워본 적이 없다. 우리가 유럽 국가와 싸워본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침공했던 그런 역사도 없었고요. 게다가 겸손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겸손한데 이야기가 통하고 우리와 동등한 레벨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면서도 아주 경제적인 솔루션을 한국은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성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한 말은 지킨다. 약속한 시간과 예산은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지킨다. 그리고 지켰던 예가 UAE라든지 여러 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지킬 테니 우리를 믿고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돈을 다른 나라에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와 주고받는 혹은 주는 그런 패키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헐성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간헐성 그 자체거든요. 대규모 저장은 불가능하고요. 백업도 가스로 하는 것은 결국 백업이 80%라고 주전이 20%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가 가스도 온실가스 배출을 하기 때문에 백업으로 가스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자력이 뒷받침을 해주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공존을 기획해야 합니다. 태양광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쏟아지는 냉방 수요를 잠깐 정오 무렵에 태양광이 나와주면서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때를 위해서 1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크를 줄여주는 데에는 태양광과 같은 어떤 간헐성 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산업체가 쓸 수 있는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 이것은 원자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은 원자력이 짧은 시간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범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조화해 나가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로 촉발된 가스로부터의 탈피, 그것 때문에 원자력이
요즘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이것이 세계적인 경쟁 양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원전들이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모두 건설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모두 각각의 최선을 다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출 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근간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 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딱 바탕에 든든하게 24시간 많은 전력을 생산해주고, 재생에너지가 그 위에 더해지는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대형 원전 분야에서 지금 실전을 치르고 있는 현역입니다. 이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국방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무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군대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두산을 비롯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설계를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 다 할 수 있고 운영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갈고 닦아서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형 원전에서 세계 최초의 인허가도 우리나라에서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스마트 원전이죠. 이미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작년에 킬로와트아워당 발전 단가가 사후 처리 비용 모두 포함한 겁니다. 원전 해체하고 사용 해결료 처분하고 하는 비용 몽땅 다 모아서 다 고려했을 때 66원이었습니다. 전기 요금은 180원이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208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에너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건설해도 우리가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성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우리가 10분 발휘해서 지금 펼쳐질 대형 원전과 SMR 시장에서 아주 메이저 플레이어로 우리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